지난주에 우리가 안티고네 제파대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생긴 이래 윤리가 제일 먼저 생겼다.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통해서 살펴봤죠, 잠깐. 그러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인간에게 윤리의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윤리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 그게 뭐냐? 그게 연애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세계 문학사는 좀 천박하게 말하면은 자유연애를 쟁취하기 위한 변천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사랑 얘기가 문학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문학사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걸 우리가 간략하게 살필 건데, 크게 나누면은 5단계예요. 5단계. 고대 세계 문학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걸 쭉 하면은 그런 한 2000년 정도 문학사를 딱 그 성격별로 나누면은 5단계의 사랑, 그 5단계 사랑을 오늘 간략하게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나누는 거는 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론가 같으면 굉장히 인용될 만한 건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걸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모든 고전 문학은 고전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 남성 지배 사회거든요. 물론 이제 복잡해요. 신화까지 다 합치면 복잡한데, 원래 원시 시대 때 모계 중심 사회에 있었잖아요. 모계 중심 사회 때의 모계 중심 사회의 신화나 그런 게 전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몰랐다가 20세기 와서 그런 게 이제 연구돼서 해보니까 모계 중심 사회였다가 남자 중심 사회로 옮겨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엘리 프롬 같은 그 미국의 사회학자는 구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도 그걸로 봐요. 모계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로 넘어가는 그 신화를 이렇게 전설로 바뀌어가지고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담 그 에덴 동산을 떠난 걸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엘리 프롬 말한 주장하는 그대로 내가 옮기면은 처음에 이제 여자가 먼저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여자가. 그 뭐냐? 그 이전에는 이제 여자의 사회였다가 여자가 먼저 과일 따먹을 때쯤 되면은 남성 사회로 바뀌어요. 남성 사회로 바뀌었다가 여자가 따먹는 건 뭐냐? 남성 사회에서 여자가 반항을 한 겁니다.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쫓겨냈죠. 쫓겨나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다시 남성 사회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엘리 프롬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는 빼고, 오늘 내가 하는 얘기는 본격적인 문학, 신화나 전설은 빼고 본격적인 세계 문학사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가장 고전적인 문학은 다 윤리의식. 윤리의식이 뭐냐? 여자에게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뭐 미투 때문에 이제 여자들 권리가 훨씬 좋아졌지만은 남성 지배라는 게 무서워요. 그럼 그때는 뭐냐? 남자는 마음대로 바람 피우는데 여자는 정절입니다. 그럼 모든 문학은 정절을 강조하는 게 전부 고전 문학이에요. 예를 들면 일리아드 오데세이 우리 많이 했죠, 그동안에. 그렇게 고전돼도 뭡니까? 정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 나오는 오데세이의 부인 페네로페는 그리스판 춘향이에요. 똑같잖아요. 정절을 지키는 게. 낭군님이 없어도 정절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이때 최고로 본 겁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때,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잡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남편이 독립운동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걸 앙케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요? 3개월? 3자는 맞다.
그 당시 그 잡지가 나온 게 30년대인데 1930년대에 3년 이제 투옥당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3년은 기다려줘라. 3년 안 되면은 그때는 뭐 재혼을 하든지 뭐 하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재밌어요. 그 월남 전쟁 때 월명 이런 호지명 알아요? 호지명 참 그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가예요. 20세기에서는. 그 질문을 했어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베트콩으로 간 거야. 가서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하니까 기한을 안정해요. 안정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남자도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참으라고 사건을 꼬셔요. 어쨌든 정절이에요. 정절. 그게 20세기까지 오잖아요. 저 때부터 기원 전부터 정절을 강조한 거거든.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상 여러분도 이상 다 좋아하잖아요. 이상이 정조라는 수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조는 금제가 아니라 양심이다. 쉽게 말하면은 막 윤리, 도덕만 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내 양심상 할 수 없다. 난 저 정조라는 게 이상 저 말보다 더 멋진 말 한 사람 아직도 못 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성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애정.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남편이 멀리 가서 10년 동안 안 와도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남자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딴 남자와 연애할 수 없다. 어때요? 절대적이죠? 그 절대적이긴 한데 여러분 저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도 변한다. 그래 말하고 싶죠? 여자 마음도 변한다. 자, 이게 이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세월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남성 지배 사회에서 이제 정절, 여자는 정절해야 된다는 게. 언제까지 내려오냐? 중세까지 다 내려옵니다. 중세는 왜? 모든 세계 문학사는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이상하게 똑같아요. 문화 교류가 안 된데도. 다 정절이거든. 우리나라 고전도 전부 정절이에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전 유럽을 지배한 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화되잖아요. 313년에. 합법화되고 한 2세기 동안, 한 200년 동안, 그럼 한 500년부터는 전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말하자면은 왕 자체가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왕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야 왕이 돼.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이제 대개 보면 이제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대개 중세 암흑 시대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 말하죠. 그럼 그동안에 뭐였냐? 그동안에는 그 이전 그리스 시대보다 더 암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 시대는 연애는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지배하고부터는 자유연애가 완전히 없어져요. 십자군 원정 갈 때. 엄청난 십자군 원정 가면 여자들은 전부 과부잖아요. 생과부잖아요. 죽은 과부는 아니니까 생과부죠. 생과부들이 바람 피울까봐 나온 것이 그때 나온 게 정조대입니다. 십자군 원정 때 나온 게 정조대까지 채웠는데도 그래도 바람을 피웠다는 외설담이 유럽에 가면 그 중세 때 여자들이 남자 십자군 원정 전쟁하러 갔는데 하나님 위해서 갔는데도 여자들이 하나님이여 웃기지 마라 하고는 바람 피운 여자들이 얘기가 그냥 그 유럽의 외설담의 줄을 이루는 게 그 십자군 원정 때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본능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다가. 그랬는데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은 인본주의 사상 한데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거든. 그럼 배고프면 먹어야 돼. 성욕이 발동하면 섹스를 해야 돼. 그게 인본주의예요. 다만 윤리의식에 맞게끔. 근데 왜 너무 억압을 한단 말이죠? 이건 본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여자를 억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인본주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언제?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리스는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귀족들만 자유로웠지만은. 그래서 데카메론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 데카메론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자, 1348년 저게 이제 페스트거든요. 페스트는 저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내는 형벌로 봤어요. 뭐 고칠 길이 없어요.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페스트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얘기 했잖아. 하나님밖에 못 믿죠? 하나님만이 고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돈 많이 내야 되죠. 돈만 내서 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패스트 걸리면은 다 성당에 가서, 저 때는 종교개혁 안 됐을 때니까 성당 가서 전부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래서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도시에 가면은 시장에 가죠. 시장이나 사람 많이 살았던 데 가면은 반드시 패스트를 쫓아냈다고 하나님에게 감사 올리는 탑이 있습니다. 돌로 된 탑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보면은 참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전 유럽이 패스트 때문에 한 그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몇 천만에 죽어요. 왜? 성당 가서 올라가지고 또 성당 가고 이러는 거야. 또 낫게, 그냥 걸러가지고 또 낫게 한다고 가서 성당을 기도 이랬거든. 가서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게 그게 관광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걸 찾아봐야지 궁정 봐서 뭐예요? 여러분 왕비도 아니면서. 그래서 피렌체가 이제 르네상스 발상적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부자들이 역시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해서 남자 셋하고 여자 7명이 10일 동안, 여러분 지금 피렌체 가면 피렌체 시내만 보지 말고 그 옆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피렌체를 조망할 수 있는 피렌체 테라스라는 그 언덕 마을입니다.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10가지 얘기한 거, 몇 개 얘기거든. 그때 카메론이야, 그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참 좋죠. 세월 좋죠.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집에서 이제 낮에는 정원 거닐고 하다가 이제 밥 먹고 그늘에 탁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영화입니다. 24년이 벌써 만들어졌어. 제가 걸작이거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저거 보고 막 서로 얼마나 킥킥거리면서 웃고, 우리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저걸 필독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화면을 좀 옮겨주십시오. 자, 이제 영화거든요.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완전히 외설담이에요. 저 때는 여자가 그걸 어기면은 고깔 쓰고 심판받습니다. 저런 모자 쓰고 저런 게. 굉장히 외설스러워요. 자, 이렇게 외설담이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완전히 여성의 성해방. 보카치오가 거기 딱 좋네요. 보카치오가 자기 어렸을 때 자란 데가 양파가 성한 고장이었대요. 양파가. 그래, 양파를 많이 먹어가지고 보카치오가 바람둥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양파가 그렇게 좋대요.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 싸죠? 양파 여러 가지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식초 타는 겁니다. 식초에 타서 넣어놨다 먹으면 양파 매운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식초 그 자체가 양파 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좋으니까 지금 먹으면 고혈압도 안 걸리고 참 좋아요. 자, 10일 동안의 주제를 다 달리합니다. 저렇게. 달리서 쭉 얘기한 건데, 전부 뭐냐. 아예 도입부에서 이 보카치오가 그래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은 인생 살이는 다 고통이다. 그 고통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근데 고통이 있는데, 남자의 고통보다 여자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다. 남자들은 좀 괴로워도 그냥 나가서 일하고 이런 활동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여자들 잊어버릴 길이 없다. 그 여자들을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소설을 쓴다. 소설 목적이 그거야. 여자들 유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직도 보카치오 안 본 사람 있어요? 부끄러워 손 안 들죠? 안 들어 내가 눈치 보이 다 알겠어. 이거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건 우리나라도 저런 얘기 있어요. 제주도 뭐 바람핀 얘기 있는데 이제 남자가 집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애인이 와서 집으로 와서 둘이 사랑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괴짝에 넣어놨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는 괴짝에 넣어놨다 그러죠. 지금 독에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고 그냥 뚜껑 덮어놓고 있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어와요. 왜 어디 볼일 보러 안 가고 왜 들어왔나 하니까 아니 내가 나가다 생각해보니까 이 독을 팔아야 되겠다고 독장사가 왔다고 이러거든. 완전히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머리 좋아야 바람 피워요. 여자가 딱 돌린 게 그럴 줄 알고 내가 독장사 이미 불러가지고 독 안에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검사하고 있다고. 이 친구 안을 가만히 들으니까 독을 지가 사가야 되게 생겼잖아요. 밑에 뭐 보는 척 하면서 깨끗하니까 내가 사가겠다고 미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위의 얘기거든. 근데 이 데카메론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아슬아슬한 대목이 7일째 6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벨라라는 부인이 한 남자와 이제 미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애인이 또 왔어요. 이 여자는 애인도 많아. 두 번째 또 오니까 가락하지 않고 욕심이 나가지고 첫 번째 애인을 숨겨놓고 이쪽 옆어대다 숨겨놓고는 두 번째 애인하고 이제 또 즐기고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두 남자 하고 있는데 그 두 남자도 서로 모르죠 누군지. 어때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있다 이제 이 남자도 이제 두 번째 남자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부엌에 칼을 딱 주더니만 칼을 쥐고서는 내가 같이 나가면서 내가 대문을 열면 남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처음 숨겨놓은 남자 있죠. 이 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새끼 작기만 잡으면 내가 당장 찔러 죽여본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려라. 막 화난 척하고 원수 척 가버려라. 그래 말해놓고 이제 여자가 가서 대문 여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칼 든 놈이 아무게 이 새끼 작기만 잡으면 죽인다 하면서 막 가니까 너무 남편이 놀래가지고 웬일이냐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항상 나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바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바로 살려고 이랬다. 그럼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집에 자기가 혼자 있다 보니까 숨어있는 그 남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만은 숨겨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숨겨놨다. 그 숨어 있는 놈이 그 얘기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칼 들고 이제 그 친구가 오길래 그럼 이 집에 안 돌았네. 그래 내가 안 돌았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참 당신 착한 일 했다고. 그러고는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여보 이제 안전하니까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소주 한 잔 미개서 보냈다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미겠다는 건 내가 한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재밌죠? 이런 얘기예요. 데카메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을 해야 지혜로워져요. 이래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은 뭐냐면은 그 뒤부터 이 부인은 남편 몰래 스케줄이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애인의 스케줄이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잘 짜서 오랫동안 즐겼다. 이게 전부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데카메론을 생각할 때 중세 그 가톨릭 지배하에서 막 너무 못 견딘 거죠. 이제 알겠죠? 그게 르네상스거든. 자, 그럼 이제 이래 됩니다. 정숙, 정조에서 이건 이제 억압이야. 해방. 그럼 해방되면은 여성이 성해방을 시키면은 반드시 모든 그 우주 섭리가 한 단계 발전하면은 좋아진 것 같은데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죠. 뭐든지 다 그래요. 부작용이 생기거든. 뭐 계획해 놓으면 좋다 한데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해방시키면 뭐가 생기느냐. 성을 상품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 사창가나 뭐 그 매음 그것만이 아니고 성 자체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게 다 상품합니다. 성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인물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남자는 귀부인들을 꼬셔서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이게 한참 내려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게 뭐냐? 리차드슨은 영국 작가입니다. 파멜라라는 사람. 이 작가가 영국의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 작가가 재미있는 작가예요. 원래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못 다니고 있다가 인쇄소 들어갔어요. 그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맨날 화자 옛날에 뽑는 걸 하다 보니까, 남의 글을 계속 읽으니까, 지가 글 쓰니까 지도 글 잘 쓰게 됐어요. 이러니까 남의 연애편지 대필가가 됩니다. 그 연애편지를 계속 대필을 해주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너도 네가 쓴 연애편지 모아가지고 책 하나 내라. 그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 저기 서간체 소설, 에피스토랄이 서간체 소설이거든. 저기 뭐냐? 시골에 있는 평민 여자가 귀족집 부엌대기로 들어가서 얼굴이 반반하니까 그 집 아들이 주인이 막 찝쩍거렸어요. 주인이. 그러다 주인이 죽고 이제 젊은이가 좋아했어요. 한데도 끝까지 전혀 그냥 이 정제를 지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주인 아들이 감동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 영국은 지금도 귀족 사회거든요. 영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 귀족 사회예요.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민주주의 잘 된 거고, 영국, 미국 저건 진짜 민주주의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도 뭐 귀족들하고 뭐 다 술집도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귀족 아닌 평민 여자가 귀족집 안주인이 된 거야. 저 소설 나오니까 영국 의회에서 난리가 나요. 보수파들이 꼭 문제거든, 사회는. 막 이런 소설 그냥 둬도 되느냐, 이거 판금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귀족들이 이렇게 막 아무 평민 여자한테 장가가고 이러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던 바로 그 소설.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린 소설이고 대단했죠. 서간체 소설입니다. 그 부제가 virtue. 근데 그런 상품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정숙을 강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자가 정숙을 지켰기 때문에 리와드, 보상을 받았다. 정숙이 보상을 받다. 부제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품화는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춘향이가 정부인이 된 거죠. 파멜라입니다. 이게 이제 루소의 신 엘로이즈, 저것도 비슷한 겁니다. 엘로이즈 얘기는 여러분 다 알죠? 진짜 엘로이즈는. 아니까 생략을 하고, 이거는 엘로이즈는 이미 몇백 년 전 얘기예요. 중세 때 얘기거든. 근데 루소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루소가 볼 때는, 루소가 있을 때도 귀족 사회야. 왜요? 프랑스 혁명 전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혁명 전이기 때문에 뭐 자유연애 그런 거 없어요. 다 귀족들끼리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교사는 그 원래 엘로이즈가 성직자한테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귀족집 처녀애하고 연애한 얘기 아닙니까? 원래 엘로이즈 그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이제 루소도 그 흉내를 내가지고 평민 가정교사가 귀족집에 들어가서 귀족 딸하고 연애를 했는데 결혼 못해요. 결혼 못했다 나중에 비극적으로 끝나는 얘기가 새로운 엘로이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엘로이즈가 아니고. 그 다음 젊은 벨테스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괴테 시대 때도 괴테가 아니고 이제 그래 괴테지, 젊은 벨테스는. 괴테 때도 계급이 있었거든. 괴테도
집이 돈은 많았지만 귀족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귀족 칭호를 받은 거죠. 받았지만 괴테는 안 써요. 귀족 칭호를. 그러는데 저는 멜테스품을 여러분도 그냥 안 읽으면은 또 읽은 사람들도 대부분의 문학 해설가들도 사랑의 파탄 때문에 자살했다. 그래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세한 얘기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나야 내가 강의할 맛이 나요. 베르텔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보니까 약혼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이제 베르텔 롯데에게 약혼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요, 잊어버리려고. 갔다가 여러분 어때요? 실현당하고 나면은 실현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뭡니까? 빨리 자기를 버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연애하는 거거든. 그럼 실현당하고 나면 이 소설 보면요. 괴테가 천재는 천재야. 딱 어느 영사관에 부임하러 가요. 그러면 영사관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딱 롯데 닮은 직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 애인 닮은 직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거든. 가서 파티 가니까 말 대꾸도 안 해줘요, 여자가. 보니까 그 전부 귀족들이야. 전부 칭호 있던 귀족들이고 지는 평민이야. 그래서 절망해요. 절망 사표내고 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롯데에 있는 데로 간 거야. 이미 롯데는 결혼해서 잘 살 때거든. 가서 옆에 있으면서 맨날 이 친구는 할 일 없이 그냥 신랑 출근한 뒤에 롯데 집에 가서 롯데하고 노닥거리는 게 일이야. 그 신랑이 아무리 마음 좋아도 그렇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끼 못 오게 하라고. 그 새끼는 아닙니다. 소설은 그래 말 점잖게 했지만 이제 그 새끼 못 오게 하라고. 속으로는 그 새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할 수 없이 이제 또 오지 말아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가 여행 간다고 거짓말 둘러대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권총을 빌려 또 롯데한테 보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땐 소설로서는 엉성해요. 지가 죽으려면 강에 빠져 죽든지 산에 뛰어내려 언덕에 뛰어내려 죽든지 그러지. 여행 간다고 지 애인한테, 롯데한테 하인을 보내가지고 권총 빌려달라고 하니까 롯데는 지 권총을 넣고 남편이 쓰던 권총이 있거든. 그리고 그 남편이 쓰던 권총을 싹 이제 먼지 닦아가지고 벨텔 하인한테 준 거야. 그리고 그 총을 빌려가지고 밤중에 죽었거든. 그 죽은 게 끝이죠, 소설이. 그 죽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 이 얘기, 그걸 써보는 게 수필이에요, 수필이. 소설은 그걸로 끝났는데, 수필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건 나면 어때요? 누가 제일 바빠요? 경찰서가 제일 바쁘지. 형사가 와서 진짜 자살했냐, 아니냐, 롯데 남편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 의심해야 형사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롯데 남편은 어디 있었느냐, 알리바이 증명을 또 다 해야 돼. 그 권총을 왜 빌려줬느냐, 죽이라고 빌려준 거 아니냐. 말하자면 자살 사주다.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수필 써보란 말이에요. 어쨌든 계급 사회야. 그 다음엔 적과 흑, 이건 다 알죠. 이건 뭐 명백한 그야말로 주인공 주량 소레라는 주인공이 명백히 여자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적과 흑. 명백한 거예요. 출세역입니다. 베레리 시장집에 들어가서 19살짜리가 시장 부인, 레날 부인은 30세. 이미 애도 있어. 가정교사 하니까. 근데 저게요.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문학 수업을 하려면 읽어볼 만해요. 지금까지 건 여러분 뭐 다 안 읽었도 되는데 적과 흑은 한번 시간 날 때 특히 소설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심리 묘사도 잘했고 그때까지 쓴 연애 소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연애 소설이에요. 네, 불륜 소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래 되거든. 여러분 상상력을 유도해 보세요. 책을 읽을 때 한꺼번에 쫙 읽지 말고 어디 사건까지 보고 딱 쉬면서 이럴 때 왜 이랬을까 그런 거 생각해 가면서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정교사를 들어갔어. 들어가면 이 집에는 안주인도 있고 반드시 정원사도 있고 반드시 하녀도 있어요. 그렇죠. 안주인 여기 남편이 있고. 눈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데 이 둘이가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못해요.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좋아할 마음도 없어요.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소설이 성환이 안 하는 건 어디에 달렸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첫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누가 봐도 저래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장 잘 쓴 소설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잘 쓴 드라마는 여러분이 보다가 지금 드라마 그래 보세요. 오늘부터 그게 문학 공부가 돼요. 어떤 짓거리 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일 때나 사랑할 때나 뭐 못한 짓거리를 해야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소설이나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소설도 막장 드라마를 써야 돼요. 수필도 막장 수필을 써야 돼요. 막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교로는 탁월한 거예요. 그런 막장 장면을 만들 때 누가 봐도 저래 되면은 나라도 저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조작이 아니고 참 그 감동을 주고 그런 공감을 주도록 만드는 기술이 바로 작가의 기법, 기술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저과학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몇 단계로 만들어요, 몇 단계로.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빠져가지고 그냥 저녁에 그거 안 되거든. 이렇게 합니다. 이 남편이 얘를 그냥 머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그냥 뭐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옹호를 해줘요, 이 부인이. 옹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안주인이 하도 애를 잘 가르치니까 고마워가지고 돈을 좀 줘요. 근데 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돈을 안 받아요. 거절해요. 그럼 거절하는 게 또 굉장히 점수 땁니다. 그 나중에 받을 값이라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남편을 시켜서 주니까 그때 그냥 받아요. 이러거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점점 잔소리 심해지고 또 이제 이 여자가 옹호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자 심리에서는 이거는 밉고 이거는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자기 편들어주니까. 그러다가 은밀한 비밀이 생겨요. 뭐냐면은 자기 방을 청소하는데 이 방을 보통 청소가 아니고 침대의 뭐라 그러죠? 그 침대 위에 있는 깔판 이거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 밑에 주량 소렐이 나폴레옹 숭배자거든. 근데 이미 나폴레옹은 쫓겨나 있어요. 쫓겨나 있는데 자기는 나폴레옹 숭배자야. 나폴레옹 초상화를 그 밑에 숨겨놨어요. 큰일 났거든. 만약에 그 들키면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인한테 얘기해요. 그 방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만히 둬서. 부인이 하도 이상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그거가 나폴레옹 숨겨야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뭐 그동안에 정이 든 게 있잖아요. 그 데리고 있던 가정교사니까 그걸 봐줍니다. 부인이. 봐주니까 둘 사이에 뭐가 돼요? 둘 사이의 비밀이 서로 서로의 비밀을 만든다는 것. 그게 굉장히 상대를 신뢰하고 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단계적인 이걸 거쳐서 되게 어느 화난 날 부인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하고는 밤중에 가서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이 벌어진 뒤부터 여자가 못 미쳐가지고 미쳐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침대 밑에 숨겨둔 적 나와 있죠. 저런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잘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 문학기행 갔던 바로 이 무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 문학기행 갔을 때 이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인데 이제 이 마을 동장이에요. 이 동장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이게 바로 실제로 이
성당에서 여자가 총을 쏜 거예요. 실제로 모델이.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수당달이 어렸을 때 자기 외갓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그 얘기 다 알아요. 그랬을 거거든. 이게 이 성당 가면은 옆에 쭉 들어가면서 이런 그림을 다 붙여놔서 총 쏘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앉아있는데, 부인이 앉아있는데. 이게 바로거든.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여기쯤 부인 앉아있고 여기서 딱 총을 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다 표해놨어요. 참 문화기행하기 좋은데요. 근데 저기 가본 사람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내가 이래 저걸 썼더니만은 다 내가 쓴 글이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대로 쭉 다 그려놨어요. 다 그려가지고. 이게 바로 가정교사로 들어갔던 젊은이가 살던 집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철 그 말 밑에 뭐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철공소, 주운 철공소 비슷한 그 집이거든.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가정교사로 들어간 집 2층 부자죠. 요 동장집, 부잣집, 지주집. 이 집에서 이제 불륜이 벌어진 거죠. 이 집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파상이 쓴 벨람이라고 있거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 소설사에서 최고로 여자를 홀려서 출세한 악당. 벨라미카마, 그 프랑스 말로는 벨카마 아름다운, 아미는 친구. 근데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악당 같은 남자. 그걸 이제 하도 여자를 잘 꼬시니까. 이건 뭐, 내가 여기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카운들이라. 천하 악당입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이에요. 예. 벨람이 영화된 거거든요. 촬영 금지입니다. 벨람이. 이 악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 사장의 부인이 얌전하기로 유명한데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는 장가는 그 여자 딸을 꼬셔가지고 가요. 장가한테 또 다 찬성을 해요. 사장도 부인도.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이 가을날 결혼식을 하고 화창한 가을날 잔디밭에서 결혼식하고는 이제 하객들하고 인사를 쫙 하면서 이제 옆에 부인 서 있는데 그 애인이 하나 지내가면서 애인하고 다음에 만날 날 약속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결혼식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객들하고 축하위원회에서 애인 만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당인가 알겠죠. 완전히 여자 때문에 출세합니다. 출세해서 지도급 인사가 돼요. 그럼 모파상이 왜 썼을까? 저는 소설을. 이 당시가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선거 상품화 됐죠. 상품화 됐는데 이 이제 홉스봄이라는 역사학자가 제국주의 시대, 이게 이걸 이제 제국 시대라고 불렀거든. 그럼 대개 이제 1870년대로 잡았지만은 대개 1850년경부터 유럽 강대국들이 다 남은 나라 쳐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프랑스가 최고로 경기가 좋을 때예요. 프랑스가 어디 식민지 했어요? 몰라요?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차이나 반도. 아니, 딴 데도 많은데 황금 박스는 거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우리도 그런 땅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땡 잡은 거죠.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막 들어와. 남자들 돈 벌면 뭐예요? 바람 피워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남자들 돈 벌면 바람 피운다. 그래, 여러분 남자한테 돈 너무 벌게 말하지 마세요. 돈 벌어가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없어요. 그 시대를 모파상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모든 소설이 다 저런 거거든. 소설가들이 자기 사회가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다는 걸 고발한 거예요. 알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드라이죠. 아메리카가 이거는 여러분 안 봐도 되는데, 이건 영화화됐거든요. 영화화된 게 젊은이의 양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어요. 젊은이 양지. 영화화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로 봐도 되고, 참 충격적이에요. 자, 또 이제 촬영 불가 나중에 잘라버리면 돼요. 이 영화된 건데, 이게 적과 흑하고 똑같아요. 적과 흑의 미국판이에요. 시기는 미국의 20세기 초. 그때거든. 미국이 막 1차 대전 뒤에 미국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든요. 세계사가 그런 거 알죠? 세계사가 로마 망한 뒤에 포르투갈이 힘이 셌다가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패권이. 스페인에서 무적 함대가 부서짐으로써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과 프랑스 하다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죠. 영국이 잡고 있다가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곧 망하겠지 뭐. 왜냐하면 영구한 지배는 없어요. 역사에서.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다고. 국가 운명이라는 게. 이게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돈 들어간 걸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정치 잘못해가지고 1929년에 월가의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공황이 오자졌습니다. 경제공황이 한 10년 동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으로 또 일어서가지고 그 뒤부터 미국이 완전히 승승장구죠. 대개 한 200년 지배를 하니까 그때부터 200년 아무리 지배를 잘해도 200년 더 안 가거든. 이게 똑같아요. 적과 흑하고. 똑같은데 그 시골에 있는 남자 총각 하나가 저 배우 이름 뭐죠? 여러분 좋아하죠? 대답이 없는 분이 별로 좋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 배우가 시골에서 이제 공장에 취직했는데 같은 공장 다니는 여자하고 연애를 한 거야. 한데 왜 너무나 애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공장장 쪽에서 보니까 너무나 애가 착하고 좋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 여자를 소개시켜가지고 둘이 해보니까 얘가 진짜 애인이 좀 걸그치잖아요. 근데 차마 양심상은 못 그러고 걸그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날 보트놀이 데려갔어요. 둘이서. 이미 그때 마음이 떠 있는데 보트놀이를 하도 가자 해가지고 보트놀이를 갔다가 하다가 가다 호수 가운데쯤 갔는데 말다툼이 나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트가 탁 이런 동안에 넘어졌거든. 넘어졌는데 남자는 헤엄쳐서 나오고 여자는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죄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받는데 그 재판 장면도 참 좋아요. 미국 재판이라는 게 아주 까다롭고 엄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려워졌지만은 우리나라 재판이 제대로 된 게 최근 와서거든. 그 전에 재판은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래 들어봐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래 앉았어. 지금도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런 거거든. 근데 실제로 얘는 전혀 사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사리가 없이 지가 살라고 나온 거야. 그런데 검사가 묘하게 새 애인 때문에 부잣집 딸한테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뭐 없었으면 죽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막 물어들어 나중에는 결국은 지 말로 그냥 내가 죽이려고 마음먹였으면 이리 말해버려. 그 말 한마디 딱 흘려버리면 끝반입니다. 그래 이제 처형당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적과 흑하고 똑같은 게 둘 다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적과 흑도 처형당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적과 흑은 처형당해요. 왜? 상대 총 맞은 게 귀족 부인이거든. 평민이 귀족 죽였다. 그러고 이제 유전 뭐예요? 무죄. 무전 유죄. 이거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세계 공통어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적과 흑의 주인공이나 아메리카의 비극의 주인공이 변호사만 잘 됐으면 사형은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작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럼 네 번째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 왔죠? 상품화 될 때 왔잖아요. 상품화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 역사적인 단계를 보면 필연입니다. 어떤 필연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상품 너무, 이런 사랑 너무 싫다. 가짜 사랑이잖아요. 어? 가짜 사랑 싫다.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그것이 D.H. 로렌스입니다. 그게 차별해 보이는 사랑이에요. 이제 딱 이해가 되죠? 세계사 전체를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하도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얘기는 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을 막 하다 보니까 세월이 후기 산업사회로 너무나 발전해 버렸어요. 발전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완전히 고도 산업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이 윤리 가지고도 안 되는 새로운 윤리가 나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일가종 날개가 두렵다 제가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영화가 됐는데, 이 작품은 보면은 이 소설에 지프가 없는 퍼크라는 거는 이제 섹스의 속어입니다. 섹스 속어로 아주 우리말 하면 뭐 쌍시옷 들어가는 막 그런 아주 쌍말이에요. 이사도라 젤다라는 여주인공이거든. 이 소설 보면은 저런 거예요. 저 여주인공이 남편이 정신분석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의사가 비엔나에서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아내를 데리고 간 거야. 남편 따라 아내가 비엔나 여행을 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심포지엄 안 가고 비비거리다 보니까 영국에서 온 한 정신과 의사하고 눈이 맞아버려요. 그 남편은 심포지엄 하고, 그거 가서 남편은 돈 벌려고 심포지엄 하고 앉았는데 영국에서 온 정신과 의사가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포지엄 끝났어요. 남편이 이제 귀국하자 그러니까 여보 먼저 가. 난 그 남자하고 좀 데이트 좀 하다 천천히 갈게. 그러면 여러분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즐기다 오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냥 예사로 그냥 가요 남자가. 예사로 그냥 그래? 그럼 그래? 하고 그냥 가요. 하고 이 여자는 이제 영국에서 온 남자하고 한 달쯤 유럽 여행을 다녀요. 그 다녀보니까 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늑대 피해가면 호랑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쯤 다니다 그냥 당신 집으로 가라 하고 나도 집에 가겠다고 집으로 왔거든. 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집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말하기 싫죠? 난리 나야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여보 왔어? 남자가. 마치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외출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살아요. 그게 저 소설입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하나도 안 놀랍죠? 그게 매디슨 카운티 다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게 왜 저렇게 많이 보느냐?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윤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설은 보면은 여러분 이제 소설은 안 보고 영화만 다 봤죠. 소설도 봤어요. 소설은 꼭 장문 같아요. 소설은 유치한데 참 이 속일 수 없는 현대사의 단면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소설이에요. 나도 이 소설 보고 야, 참 사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세계 문학사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일상화된 사랑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남녀 같은 그 열렬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 이전 소설 같으면은 모든 소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남자 따라가야 돼. 그렇죠. 아니면 그날 같이 못 가면은 이혼 절차를 밟고 아니면 이혼 절차 안 밟으면은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나자 하고는 돈이라도 좀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냥 빙땅 해가지고 그게 그 전까지 모든 소설이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는 거, 합치는 거. 그게 낭만주의거든. 이건 뭐냐? 정말로 사랑을 했지만은 딱 그 사랑 그걸로 끝나버려요. 끝나고 살아. 살면은 불륜의 여자죠. 이 이태리 여자예요. 불륜의 여자인데 그게 아니야. 바로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이 오랜 세월을 농촌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전 소설 같으면은 그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파탄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골에 박혀가지고 한 농민의 아내로 착실히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추억 때문에 오히려 사는 거예요. 와, 멋있다고 하는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멋있어 보여. 차이를 알겠죠? 이래서 세계 문학사는 여기까지 봤다. 그럼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공지영 알죠?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조용한 나날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일기를 써요. 이 소설의 끝장면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제 자기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주면은 막 해가지고 그냥 집을 샀다 팔았다, 땅을 샀다 팔았다 돈 버는 부동산 돈 굴리는 여자야. 그리고 은행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은행에 계장급 되는 남자애하고 걔가 이제 다 이러면 해주는 거야. 돈도 막 융자해주고 또 어디 투자 한번 좋다 해가지고 가서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여자인데 그러다 보니 은행 남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거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딱 돈벌이 하고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돈벌이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집에 왔어. 오니까 남편 아직 안 왔어. 왜? 남편도 무슨 짓을 하겠지. 그 나는 옷을 벗고 강물 베란다면서 찰랑이는 모텔 방에서 김대리와 익숙한 섹스를 했다. 그리고 중간에 하고 남편 집에 가보니까 남편 안 돌아왔어. 나는 눈을 내리깐 채 수첩을 꺼내 오늘자 일기를 메모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 오늘 또 조용한 하루였다. 이 소설 제목이 조용한 하루잖아요. 조용한 하루였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 알겠죠? 자, 이래서 그 윤리의식이 이렇게 변하니까 다른 상업윤리나 정치윤리나 이런 게 다 따라서 다 저런 식으로 변하니까 정치도 막가파, 드라마도 막가파, 경제도 막가파, 저래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새로운